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깐 영화제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소감 말씀과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ブローカーを監督しました是枝裕和です。今日は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だ昨日カンヌから戻ったばっかりで、興奮冷めやらぬところ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だろう、この映画にとって本当に最高のご褒美をいただいて、今ここに一緒に映画を作ったキャストと並んでいることを本当に嬉しく誇りに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십니까. 브로카 연출을 맡은 고레다 히로카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제 이제 돌아왔는데요.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영화를 위해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돼서 기쁘기도 하면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광호입니다. 3년 만에 기생충 이후로 처음 극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객분들도 그렇고 우리 영화인들도 하루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극장에서 또 그동안 준비해왔던 작품들을 소개하고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날이 왔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반도가 팬데믹 상황에서 개봉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직접 못 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다시 극장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길, 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영화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네, 저는 상업영화 첫 데뷔작인데 이렇게 또 멋진 선배님들,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제 또 칸에서 입국했을 때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환대를 해주셔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설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시선으로 재밌게 영화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로커에서 이영사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네, 깐에서부터 국내 기자분들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모쪼록 재밌게 영화를 보셨기를 바라고요. 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기자님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의 박국 기자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한국어로서 이제 연기하는 배우들을 디렉션 하실 때 미묘한 한국어의 뉘앙스들을 어떻게 다 캐치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이지은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극 중에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대사를 하는 시퀀스가 굉장히 좀 감동이 있는 지점인데 당시 연기할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또 그 대사를 소화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네, 그럼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いや本当に役者さんがもう僕がその言葉が理解できないというのは不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るべく、最初にお手紙を書いたりいろいろ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密にしながら現場でも意見交換をして、特にソン・ガンホさんには僕が編集したものを見ていただいて、で使ってるテイクのセリフのニュアンスとか
他のテイクとの比較とかそういうことをかなりフィードバックをしていただいて、で僕はそれを信頼して編集に手を加えてまた見ていただいてというようなことを、クランクインからアップまでずっと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ね。それが自分でもとてもこう助けられましたし、そういうことの積み重ねで不安なく作品を仕上げられたというのが大き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네, 제가 이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에서 배우분들도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는 손편지로 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도 소통을 많이 하도록 계속 밀도 있게 소통을 하고 있었었고요. 의견 교환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들어가고 나서는 그 송강호 배우님께서 제가 했던 그날의 편집본을 항상 꼼꼼히 봐주시고 그 테이크의 차이들을 비교해 주시기도 하고 그 뉘앙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또 의지를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견 교환 그리고 피드백을 크랭크인 시작된 다음부터 크랭크업까지 쭉 이어갔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도움을 받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불안감을 극복하고 끝까지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처음에 이제 시놉시스 단계에서 그 글을 읽고 저도 딱 그 지점에서 눈물이 고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막연하게 이 장면을 연기할 때 슬프게 해야겠다. 지금 내가 슬프게 읽었으니까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저희가 촬영 기간이 좀 순서대로 이렇게 촬영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그 장면을 찍게 됐는데 막상 그 현장에 딱 갔을 때는 이걸 내가 굳이 슬프게 대사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슬플 수 있어도 말을 하는 소영이가 이걸 힘줘서 슬프게 할 필요는 없는 대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담담하게 했던 기억이 있고 감독님께서도 담담하게 한 버전을 오케이를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측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연주소 최재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지은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소영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삶의 활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우성이와 그런 접점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배우들과 접점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찾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주유소에서 저는 소영이가 어떤 활기를 찾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지은 배우께서 소영이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한마디만 해야 한다면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일 수 있겠지만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가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응원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K-트렌디 뉴스의 임우경 기자입니다. 영화 촬영이 부산에서 진행이 됐었고 비 오는 날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촬영하시는 동안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강동원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안에서 고아원 출신으로 나오시는데 그걸 소화하실 때 어떤 배역을 소화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大変だった。いやもうなんか楽しい思い出しか残ってないぐらい順調に撮影が進んだんですよね。
合成とかがほとんどなくて、車のシーンも実際に車を走らせての撮影だったので、僕自身はともかくスタッフ、制作部、撮影部とかの準備は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僕は本当に楽しい撮影でした。難しかったところがあるとすると、KTX でカンルンからソウルに向かう電車内の撮影、ソン・ガンホさんとイ・ジュンさんのやり取りのところとかが、そのトンネルに入るタイミングとそこから出てる数十秒の間でのやり取りの中で、このセリフはトンネルに入ったところで言ってほしいみたいな、非常に微妙なタイミングを測らなければいけない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あそこが多分僕ではなくてキャストと、あとはそのストップウォッチを持って時間を計っている撮影部制作部は大変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れども、とてもうまくいきました。 네, 저는 즐거운 추억만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CG나 합성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차량이 달리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차가 달리고 그렇게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제작부나 촬영부 스태프분들을 준비하느라 좀 고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즐겁게 촬영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 촬영하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KTX를 강릉에서 서울까지 열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 송강호 배우와 이지훈 배우가 그 대화를 하는 씬을 찍을 때 그 터널을 들어가는 타이밍과 나오는 타이밍을 그 수십 초 사이에 그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터널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고 나올 때 얘기하고 이런 미묘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저보다는 그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톱워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을 쟀었던 스태프분들, 촬영팀, 제작부팀이 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맡은 동수라는 캐릭터는 보육원 출신의 상현과 함께 아기를 훔쳐서 입양 보내는 그런 친구인데요. 우선 제가 보육원 촬영 들어가기 좀 전에 이제 보육원 분들 캐릭터 준비하면서 보육원 분들 관계자분들과 보육원 출신의 분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육원 관계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보육원에 차가 오면 혹시 자기를 데리러 온 게 아닌가라고 되게 기대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맡은 캐릭터 동수도 그런 마음으로 늘 엄마를 기다렸을 테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주신 어떤 보육원 출신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좀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쯤에 좀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혹시 어머니가 안 보고 싶으시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분께서 지금은 연세가 좀 있으신 신부님이셔서 지금은 그런 마음은 이제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를 만나 뵀으면은 뭐 좋겠다라고 하셔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그런 마음을 관객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우측 앞쪽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D저널 장세인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베이비박스, 한국의 베이비박스에 주목을 하셨는데 일본의 베이비박스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영화 속에서 사회가 마치 배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도우려고 하는 사회가 나중에는 마치 가해자처럼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동원 배우님과 성강호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소영이 통해서 좀 치유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특히 강동원 배우님께서는 사회 그 교회 직원으로서 어떤 사회와의 어떤 연결점 역할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또 이 아이를 브로커 역할도 하면서 또 사회에서 돕는 역할도 하는 그 동수의 캐릭터가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섞여 버린 이 현상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벌이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そうですね。日本でも韓国でも、基本的に言えば赤ちゃんの命を救って、母親を孤立させないっていう目的で作られている部分に関して言うと共通点は大きいと思います。ただいろいろなその養子縁組の事情とかいろんな社会的な背景があって、日本に預けられる赤ちゃんの数よりは圧倒的に韓国の方が多い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その辺も含めて、脚本を作る前の段階でいろいろな立場のいろんな意見、養子縁組の法整備に関わった弁護士の方とかお母さんと赤ちゃんのシェルターみたいなところにも行かせていただいたり、その赤ちゃんをめぐる今の社会の状況みたいなものをかなり広く取材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この物語を作る上ではとてもプラス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네, 우선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기본적으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그 어머니를 사회에서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 제도 등 그 사회적인 배경이 이유로 있겠지만 일본에서 아이가 맡겨지는 수보다는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그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그 맡겨지는 수가 많다는 사실을 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요. 저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입양 제도의 법정비에 참여를 했었던 변호사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지내는 그 쉘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여러 이제 사회적인 상황이나 현재 사회 그 상황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취재를 해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 과정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物語の構造をあんまり監督がしゃべるのもどうな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自分が考えたのは、最初に赤ちゃんを、ボックスの前にソヨンが置きますけども、それをスジンが非常に否定的に一言つぶやきます。そこから物語をスタートさせて、彼女スジンが抱いた母親に対する否定的な考えを2時間の映画を通してどのくらい変えられるかっていうのがこの物語の一番の大切なところだなと思ってたんですね。そのために、最初に小さな箱があって、その次に、赤ちゃんを売ろうとするブローカーという、悪い人たちの箱があって、それを追いかける刑事の車があって、これが2つ目の箱だと思ってました。それが3つ目、物語の最後に至ってその途中はっきりとしていた
善と悪の境界線が崩れて、まあ、彼らが一つの大きな箱、それはまあ社会って言ってもいいんですけども、そこが、まあ、近く、赤ちゃんの近くにいられる人は近くで、もう近づけなくなってしまった、まあ、サンヒョンもそうですけどもはその外側で、でも一つの命をこうちょっと大きな、最初よりはちょっと大きな箱の中で祝福していく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構造を3つの箱でこの物語を考えていました。ちょっとうまく伝わ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も。 네, 그 영화의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그 감독 입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은 우선 소영이가 아이를 그 베비박스 앞에 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수진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안고 아이를 안으면서 한마디 하는 그 대사도 등장을 하는데요. 수진이 처음에 안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2시간 동안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3가지의 어떤 박스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 첫 번째 박스는 작은 박스입니다. 아기가 그 들어가는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팔려고 하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팔려고 하는 브로카가 타고 있는 차량, 그것을 박스 하나의 또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브로카를 쫓는 형사가 타고 있는 차량, 이것도 또 하나의 박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박스는 그 선악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그들 주인공들의 어떤 관계나 그 심정의 변화들, 이것을 사회 속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의 큰 사회를 큰 박스로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기의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현처럼 좀 멀리서 주변에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한 생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작았던 그 조그마했던 박스가 점차 이제 커지는 좀 큰 상자 속에서 그 아이가 좀 축복을 받는 그런 3가지 박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다뤄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아까 드렸던 답변이랑 이제 연결되는 대답이 될 텐데, 동수라는 캐릭터는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를 계속 기다렸던 뭐 그런 캐릭터인데, 제가 이제 캐릭터 준비하면서 동수는 이제 어머니를 기다렸으니까 혹시 보육원 친구들도 부모님을 기다리지 않을까? 혹은 뭐 보육원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입양 가는 것보단 보육원에 있고 싶어 하려나?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올랐었는데, 보육원 분들 만나 뵙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답을 들었을 때 되게 슬펐고, 그 마음, 그분들의 기억을 이제 동수의 기억으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수라는 인물은 어쨌든 아이는 보육원보다는 본인이 이제 보육원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보육원보다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입양시키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결국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원망과, 그러면서 이제 소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또 이해를, 뭐 그런 어머니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되고, 소영을 통해서 어머니를 투영하면서 이제 약간의 용서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답이 됐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여기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고요. 뒤에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는 다음 순서에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시네플레이의 문혜진 기자입니다. 이주영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먼저 이주영 배우님께 어떻게 보면 이 형사가 사회적인 의미에서 선함 아니면 정의로운 일모가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형사의 입장에서는 우성이나 소영이 동수 등 다른 이들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랐을까? 그걸 연기한 인물의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고 또 감독님께는 지금까지 감독님이 선함과 악함이 섞인 입체적인 인간상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족의 유형이 아니거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충분히 동지애를 가지고 더 나은 가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이전 작과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에 대해 태어난 것 자체로 당신에게 고맙다라는 메시지가 들렸는데 사실 사회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들은 살인범이고 인신매매범이고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앞에 다시가 붙어서 다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주영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형사 캐릭터와 수진은 얼핏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브로커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의 의견 대립이 있는데요. 수진은 어쨌든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기조가 있고 또 이 형사는 개인의 책임으로 물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이나 제도적으로 그 미혼모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사가 만약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주기를 바랐다면 아무래도 이들의 선택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ちょっと今ね質問の真意がうまくつかめて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んだけどもう一回質問してもらってもい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했는지 좀 지금 확실하지가 않는데요.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질문해 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안 들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제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 중에서 당신들이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한 범죄자입니다. 살인범일 수도 있고 인신매매범일 수도 있고 근데 그들에게 결국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그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あ、もうそれはでも見た方のものなので僕がそれは正しいとか間違ってるとかというつもりは全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なんだろうな一言生まれてくれてありがとうというのはソヨンと最後ヘジンが一言だけ言いますけどもあれを聞いてる側は声を、ドンスは自分の母の声として聞くでしょうし、ヘジンもおそらく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サンヒョンは非常に複雑な
声として聞くと思うんですよね。でただそう言われた犯罪者と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けどもが、それでもあれを言われたことでサンヒョンですけども、ウソンの命を守ろうとする。でもそのことで彼が選んだ選択肢がまた犯罪だったっていうのがねそれは非常に矛盾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だからこそ彼は先ほど話したウソンを祝福する輪の中にはもう戻ってこ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その行為をどう捉えるかはこれも含めて見た方が考えていただけるのがいいの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ね。 네, 그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정말 보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이 대사는 소용이가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혜진이가 또 한마디 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 극 중에서는 동수는 이 말을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혜진도 그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상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복잡한 심정으로 이 목소리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상현의 경우는 범죄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성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자체가, 그 선택했던 선택지가 또 범죄였다는 부분에서 그 모순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회라는 큰 의미 속의 그 박스 속에는 그 축복하는 일원으로서 상현이 포함이 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그 서클 속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시는 분들의 뭐 감상과 그 생각에 맡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もう一言だけ付け加えると、今回の映画を作る上での先ほどお話しした取材の中で養護施設の出身の方がやっぱり自分が生まれてきてよかったんだろうかっていうその自分の性に対する根本的な疑問というか不安を抱え込んだまま大人になるっていうそういう感情に触れた時にそう彼が思ってしまう責任は決して母親だけにあるわけではなくて、それはもう僕も含めた社会の側に大人の側にあるものだろうと思ったので、なんかその彼に向けて何か一言言えるとしたらと思って考えたのが、登場人物のソヨンを通してのセリフでした。普段はあまりそういうストレートなメッセージだと受け取られることをセリフには書かないんですけども、なので今回はドンスに明かりを消してもらって、暗い中で、声が響くという形を取りました。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화를 준비하는 취재를 하는 가운데 보육시설 출신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줄곧 내가 정말 태어나길 잘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풀은 채 살아가고 계셨었습니다. 그 자신의 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나 불안을 안고 어른이 되었던 분들의 모습과 그 감정을 접했을 때 그 인생을 생각을 한다면 그 책임이 과연 어머니한테만 있는 것인가, 그 나를 포함한 사회의 책임 그리고 어른의 책임이 거기에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뭔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등장인물 소용의 입을 통해서 그 대사를 말하게끔 그렇게 씬을 만들어 나갔었는데요. 그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직설적인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 만한 대사를 잘 쓰질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동수가 불을 끄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 그 대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형식으로 그 씬을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중앙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 기자님 먼저 질문 받고 중앙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NHK 나가노 케이고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是枝監督お疲れ様でした。生まれてきてありがとうっていうテーマっていうのはなんか日本にもすごく大事なテーマだなっていうふうに見ていて思いました。この映画を韓国を舞台に、韓国の俳優さんとやはり日本で韓国で作ったっていうことの何か手応えだとか得たものっていうのがあったら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それからソン・ガンホさんにご質問です。日本の映画監督とお仕事をされるのは初めてだと思います。その命というものを一緒に映画として作っていくときに言葉を超えて国を超えて変わらない部分っていうのがあったら教え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답변에 앞서 질문 먼저 통역 부탁드리겠습니다. ごめんなさい、最後のところのソン・ガンホさんへの質問で、命というテーマで映画を作る上で言葉や文化を超えて変わらない部分は何かということ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結構です。 네, NHK 기자입니다. 그 일본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다 감독님께 이제 질문인데요.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이 대사, 이 메시지는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영화를 한국을 무대로 또 한국 배우분들과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영화를 작업하신 거에서 뭔가 얻어진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송강호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이번에 일본 그 감독님하고는 처음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영화를 함께 하시면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된 부분 아니면 좀 다르게 느꼈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あまり日本だから韓国だからということを分けて考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自分が一緒に仕事をしたいと思うこれだけの役者が韓国にいて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話になって、もちろん長く時間がかかりましたけれどもこういう形で実現できたこと自体がやっぱり価値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自分では思ってますし、命をめぐるテーマということでいうとこれも日本韓国だけではなくておそらく今かなり自分で言うのは変だけど普遍的なというか価値のない命というの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は結構この全てのものが効率的に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時代の中で多分文化とかの違いを超えて届くテーマなのかなと思いますし、こういう僕が実際に取材を通して知っているのは日本と韓国だけですけれども、やはりこういう施設というかをめぐって一番厳しく批判されるのはなぜかやはり母親だったりもするので、その状況をめぐって一体本当の責任というのがどこにあるの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通っていくというのがやはり今は必要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て、そういう物語にしたつもりでいます。
네, 저는 그 한국이나 뭐 일본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일해보고 싶은 배우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계셨고, 그리고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함께 합시다. 라는 데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 영화가 실현된 것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명을 둘러싼 주제를 다뤘지만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편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치 없는 생명이 어디 있을까,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인 만큼 이런 것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나라에 그 보편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 일본과 한국뿐이지만 이 시설 등을 통해서 취재를 하다가 느낀 것은 엄격한 비판이 줄곧 그 화살이 어머니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둘러싸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싶었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더 그 부분을 깊이 다루고 싶었던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지금 김지훈 감독님의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입에 거미줄이 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가까스로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레다 감독님 작품은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한 어떤 휴머니즘으로 끝내는 물론 필모에는 이제 그런 작품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브로크 첫 장면을 보고 오히려 저는 따뜻했어요. 왜냐하면은 행위는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그리고 정말 차가운 애기를 버리는. 근데 그 애기가 처음에 화면에 잡혔을 때 고레다 감독께서는 애기라는 그 갓난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의 이미지를 먼저 스타트를 시키고 그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따뜻한 어떤 그 유머도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냉정해지고 오히려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관객들에게 정말 따뜻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함이 뭐 어떤 것인가 따뜻함을 가장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이주영 씨 대사죠. 마지막 그 차 안에서 배두나 씨에게 브로크는 우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놀라운 작품의 깊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고 있지만 그 생명을 다루고 풀어가는 방식이 정말 많은 물음과 많은 정말 그 가슴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도록 작품을 설계하고 연출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뭐 일본과 한국을 떠나가지고 같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입니다. 저는 강동원 배우랑 송강호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12년 만에 또 호흡 맞추셨는데 스크린으로 두 분의 호흡을 다시 보시고 나서 어떤 감상 느끼셨는지 혹시 뭐 이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 송강호 배우님은 아까 고레다 감독님께서 송강호 배우와 소통을 긴밀히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을지 그리고 소통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거의 12년, 13년 만에 선배님이랑 이제 다시 연기를 했는데요. 그 중간에도 뭐 간혹 이제 뵙기도 했고 해서 뭐 이번에 다시 하게 됐을 때 그냥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이제 서로가 한번 호흡을 맞춰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아무 대화 없어도 그냥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오랜만에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뭐 보고 나서 호흡이 잘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강동원 씨는 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꼭 막내 동생 같은 친근함과 그리고 외모와는 다르게 참 풋풋하고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따뜻한 친구고요. 그리고 배우로서도 늘 노력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정말 좋은 배우다. 그리고 앞으로도 훌륭한 연기와 훌륭한 작품을 할 수 있는 배우고 뭐 강동원 씨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 없이 눈빛만 봐도 이렇게 좀 통하는 어떤 그런 경치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레다 감독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어의 그 묘한 뉘앙스나 그 단어나 어떤 발음이나 문장의 어떤 전달 이런 것들 그런 디테일들은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처음부터 리딩 할 때부터 그랬죠. 그 많은 얘기를 좀 해주길 바란다 배우들이. 그래 본인께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혹시 결례가 될 수 있으니 편집본을 좀 보고 얘기 드려도 되느냐. 얼마든지 나는 그걸 너무나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 편집의 뭐 최종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 모두 100% 고레다 감독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 전에 약간 뉘앙스가 잘못 틀렸던 그런 뉘앙스나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좀 조언을 해드렸죠. 그게 뭐 큰 건 아닌데 이렇게 고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난감합니다. 별로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에 계신 기자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는 다음 순서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 그 기자인데鈴木拓也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고레다 감독님이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말로 질문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일본말로 질문하시면 좋습니까? 제가 일본말로 질문 주시면 저희 통역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すみません監督すみません。じゃあちょっと質問させてあります。先ほど非常に韓国の俳優さんとか非常に魅力的だったので韓国で映画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お話しされたんですけども、一方で社会的問題として日本よりもですね韓国の方がそのベイビーボックスに赤ちゃんを預ける事例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も先ほどおっしゃいました。そういったその韓国社会に対するもともそういう社会問題そういったものもかなりご関心があって、韓国で映画を作りたいと思われたのか
いうところについてもしお話を聞かせ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그리고 성강호 배우님이 비롯한 출연하셨던 분들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공개하는 예정입니다. 혹시 일본 팬들이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팬들이 메시지 혹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독님께 하셨던 질문 통역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에는 매력적인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가운데 일본보다도 한국에 그 아기가 맡겨지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最初から韓国の社会的な状況に関心があったわけではなくて実はもともとは「そして父になる」という映画を日本で撮った時に2013年頃ですねそのリサーチの中で、日本の養子縁組制度とか里親制度というのを調べていくプロセスでコウノトリのゆりかごという熊本県の慈恵病院の取り組みを知ったのが最初です。で関心を持っていろいろ本を読んだりしてた時に、韓国にも似たようなもの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そこには日本の統計的に言えば預けられる赤ちゃんの数で言えば10倍ぐらいの赤ちゃんが預けられているという事情を知った時に全くその題材とは関係なく、一緒に映画をいつかやりたいですねと言ってた方々がいらっしゃったので僕の頭の中ではもう最初にソン・ガンホさんが新婦姿でそのベビーボックスから笑顔で赤ちゃんを抱き上げて優しい笑顔で語りかけながらでも売っちゃうっていうそういうまさに善と悪が同居し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存在としてのソン・ガンホさんというのがワンシーンだけ浮かんだんですよね。そこからのスタートなんです。社会的なというよりはむしろソン・ガンホさんなんですね。コウノトリのゆりかご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처음에 제가 한국 사회나 한국 사회적인 상황의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일본에서 찍고 있을 때 2013년쯤이었는데요. 그때 영화를 위해서 다양한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입양 제도나 양부모 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본 구마모토 현에 황새의 요람이라고 하는 아기 우편함이라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됐었던 건데요.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일본보다 10배 가까운 아기가 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와는 상관없이 오늘 함께한 이 배우분들과 언젠가 함께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배우분들이 계셨고 제 머릿속에서 이 주제와 함께 떠올랐던 한 씬이 있었는데요. 송강호 배우가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안고 굉장히 자상한 미소를 머금고 말을 거는데 그러나 팔아버리는 이 씬이 먼저 이제 떠올랐었습니다. 정말 바로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송강호 씨의 한 씬이 떠올랐었는데 그것이 이 영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의 출발점은 또 송강호 씨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할게요.
일본 관객분들은 다 한국 영화를 비교적 뭐 예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많이 좀 접해 왔었고, 그리고 뭐 저희들도 고레다 감독님을 비롯해서 일본의 뛰어난 영화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특히 일본 관객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뭐 아무래도 고레다 감독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뭐 일본에도 저희들이 잠시 한 2박 3일 다녀와야 되는데, 굉장히 그 어떤 공유하고 소통하고 같이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어떤 국가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감정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고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들, 생명에 대한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나 다 공감하고 소통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일본에서도. 예. 네, 지금 뭐 현재 일본 프로모션도 일정 조율 중에 있는데 잘 조율이 돼서 일본 관객분들 꼭 좀 오랜만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일본 프로모션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일본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짧은 일정이지만 일본 프로모션 가서 저희 알찬 이야기들을 나누고 일본 관객분들 잘 만나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츠한국 모신정입니다. 송강호 배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하나씩 질문 드릴 텐데요. 송강호 배우님 이번 수상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감을 조금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호명되셨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귀국해서도 소감을 좀 말씀하셨지만 지인분들 축하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축하 소감, 축하 받으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좀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고레에다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 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칸 영화제는 그 워낙 적은 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21편, 22편 중에 7편, 4개의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그러니까 7편의 작품 관계자들에게 한 12시 가까이 이게 전화를 주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가 가장 긴장이 되고요. 오히려 그 전화를 받게 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상이라도 우리에게 한 개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극장 안에서는 그렇게 긴장이 안 되는데 그 12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좀 피를 말리는 그런 경우고, 호명이 됐을 때는 약간 지금도 좀 이렇게 복귀가 잘 안 되는데 약간 순간 패닉이 되는 그런 아주 묘한 기분도 들었고, 뭐 기쁘다 뭐 이런 어떤 감정에 앞서 가지고 약간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패닉 상태가 몇 초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영국 런던에 있는 봉준호 감독, 그리고 한국에 계신 김지훈 감독께서 문자가 제일 먼저 보니까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유튜브로 그 새벽에 이렇게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쭉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요. 너무 과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감동을 좀 천천히 야금야금 느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自分が撮った監督をした映画がカンヌで、役者さんが賞を取るのはこれで2度目なんですけども、本当に僕天の弱なので自分が評価されるとどこが良かったの本当にっていう気持ちがどっかで芽生えてきて、本当に純粋にはなかなか喜べないタイプなんですけども、役者さんが褒められるのだけはもうね手放しで嬉しいんですよね。一番嬉しい。だから今回も本当になんか日本のメディアの方にもなんかいつもより楽しそうですねっていろんな方から言われ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授賞式も受賞後のパーティーもこんなに素直に喜べたのはなかなかない経験でした。そのぐらい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ただもう自分が何か知ったという自分もう本当にソン・ガンホさんまだ撮ってなかったのっていうような感覚だと思うんですよね、韓国の皆さんも。だからポン・ジュノさんの作品で撮ってもおかしくなかったし、イ・チャンドの作品で撮ってももちろんおかしくなかったし、パク・チャノクの作品でもそうだと思います。それが僕が監督した作品でこの賞を取ったということがどこか正直言うとちょっと申し訳ないなという気持ちもちょっとあるんですけども、でも本当にこの作品にとっては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も、最初に言いましたけども、一番みんなが喜べる賞だったような気がしております。 네, 제가 제가 감독을 했던 영화에서 배우가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좀 삐딱한 성격이라 제가 그 평가를 받을 때는 어디가 좋았던 걸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편이고, 순수하게 저에 대한 칭찬이나 평가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배우가 칭찬을 받게 된다면 저는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기쁘고 이번에도 그래서 제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언론 관계자들도 평소보다도 영화제에서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는 시상식에서도 시상식 이후에 있었던 파티에서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기쁠 수 있을까 할 만큼 기쁨을 많이 누렸었고, 그만큼 정말 저도 기뻤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송강호 배우님이 그동안에 이뤄냈던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강호 배우님이 아직 상을 못 받았었나 하는 그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어요. 아마 이거는 한국 관객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서 상을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고, 이창동 감독님 작품에서 상을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고, 박찬욱 감독님 작품에서 상을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번에 감독을 맡았던 작품에서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죄송스러운, 송구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 무로카를 위해서는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가장 기쁜 그런 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 모노클즈의 곽재엽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 브로커의 전작인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촬영 기간 동안 일본어의 리듬감 같은 것들이 그리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이 한국에서 촬영을 하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한국어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런 리듬감이나 뭐 톤이나 이런 부분에서 느꼈던 인상이 있다면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영화 초반에 언덕이나 비탈길을 엄청나게 많이 쓰신 것으로 봤는데 이게 일본 대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약간 그 부산의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처음 부산을 보셨을 때 그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이 또 그 언덕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言葉はい、リズムなんだろうな、日本語が恋しくなった、あんまりなかったな何がフランスで撮ったのと韓国で撮ったのと何が違いますかってたまに聞かれるんですけど、それも正直言うと日本で撮ってる時もそんなに現場でやってる僕の演出自体はそんなにどこの国で撮っても変わらなくても大丈夫だっていう自信がちょっと芽生えてきたので、今回また韓国で撮ろ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言葉の面で一番違ったのはもちろんフランス語も韓国語も全く僕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基本的には。ただその韓国語の方が文法的な言葉の並びが日本語に近いんですよね。フランス語だと全くわからないので、その言葉のどこで切ったらいいのかが皆目見当がつかなくて、そこはネイティブの方に全部編集見ていただかないと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語の場合はその文脈上のどこで切ったら感情的に無理がない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あんまり言語の専門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多分あんまり変わらないんだよね、日本語とね。なのでちょっとそこはね安心して自信を持って編集点を見つけられたっていうのが一番大きな違いかなとは思います。우선 그 일본어의 리듬이나 일본어가 그리워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에서 찍을 때랑 한국에서 찍을 때 차이가 뭐냐는 질문을 또 자주 듣기는 하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찍을 때나 아니면 외국에서 찍을 때나 그 현장에서 연출가로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 어느 나라에 가서 찍더라도 다를 게 없구나라는 자신감이 좀 프랑스에서 생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었던 경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그 측면에 대해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불어도 한국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적으로 일본어와 어순이 매우 이제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프랑스는 솔직히 프랑스어를 들어도 어디서 어느 지점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그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할 때는 그 네이티브 브로 스피커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뜻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문법상 문맥상 그 한국어는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는 최소한 어디서 끊으면 어떤 대사가 와 있고 이런 부분을 무리 없이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어순이 비슷하다는 부분에서 좀 안심하고 편집점을 찾는 작업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차이는 있었습니다. プサンの街自体は僕は映画祭で何回行ってんだろうね、15回ぐらい多分一番世界中で、通ってる映画祭なんですけども、映画祭参加した時は、自分の上映に立ち会うのと、美味しいご飯を食べるのって
手一杯であまりこう街を見て歩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し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なので今回の撮影の準備でいろいろと街を歩かせていただいて、やはり坂道階段がとても印象的な海に迫っているこう急勾配がとても印象的だったので、まずそこを舞台にして街をプサンらしい街並みを切り取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たのが一つと、エンディングの中で必ず海辺のシーンを撮りたいっていうのがもう一つ目標があったんですけど、両方とも叶ってとても良かったです。 그리고 저는 부산 영화제를 15번 정도 갔었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녔던 영화제일 겁니다. 그런데 영화제 참석하게 되면 제 작품 그 상영하고 뭐 무대 인사하고 뭐 그리고 또 맛있는 밥을 챙겨 먹고 이르느라 좀 바빠서 솔직히 그 도시나 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부산의 도시를 보게 됐었는데 정말 그 언덕과 그 계단들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그 시가지나 이제 교회 쪽이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인상적인 언덕, 이 풍경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또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꼭 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그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정현입니다. 갓난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영화는 사실 되게 드문데 혜진이 역을 맡은 임승수 배우랑 박지용 애기랑 같이 연기를 하는 경험이 조금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기가 거의 울지 않던데 현장에서는 조금 혹시 달랐는지 아니면 실제로 순한 애기였는지도 궁금하고, 한 가지 더 이지은 배우님이 초반에 소영이가 소리를 확 지를 때 화면에 몰입감이 확 높아지고 텐션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다른 배우분들의 혹은 감독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배우분들께 질문 주신 건지 어떤 분께 질문 주신 건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우분 무관하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아기와의 호흡에 대해서 성강호 씨, 강동원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기와의 호흡에 대해서. 예. 네, 저 이번에 그 혜진이 역할을 맡았던 승수라는 친구랑 이제 계속 여행 다녔고, 그리고 우성이 역할 맡았던 지용이랑 이제 계속 같이 다녔는데, 지용이는 이제 너무 어린 아기였어 가지고요. 근데 너무너무 순해서 저희가 동물이랑 아기 나오는 영화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충무로에 도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지용이는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거의 기적 같은 존재였고 너무너무 순해서,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너무 대범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혜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아역 배우들이랑 많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영화가 어쨌든 생명과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현장에 나올 때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제가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더 좋은 연기로 연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열심히 놀아주고 최대한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처음 소영이 욕하는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이지은 씨께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장면에서 원래 대본상에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 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일본식 욕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께 혹시 한국식 욕을 제가 혹시 의견을 좀 더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었는데 감독님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한국식으로 욕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한국의 가장 좀 대표적인 욕들을 위주로 대사를 좀 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연기를 하는 건 처음이어서 사실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촬영 전에 긴장을 많이 했던 씬 중에 하나였는데 다행히 현장에서 상대 배우분들도 너무 정말로 화가 나게 연기를 너무 잘 맞춰주셨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짧은 테이크에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연기하신 소감은 또 어떠셨는지 그 장면 욕을 들으실 때 상영과 동수 역의 배우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이지은 씨는 나의 아저씨든 수많은 드라마에서 또 훌륭한 연기를 늘 봐왔기 때문에 연기가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 뛰어난 배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살벌하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실패를 하고 봉고차에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영과 동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개를 먹자는 둥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뒤에서 발로 앞자리를 팍 차는 거는 이지은 씨의 즉흥 연기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그 앞에 리액션 연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때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지은 씨 연기 다 있지만 너무 많지만 특히 그 봉고차 씬 장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씬입니다. 예.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려서요. 나오는 것도 강동원 씨고 강동원 씨가 아기를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던데 그 부분도 혹시 연출일까요? 약간 어색하게 아기를 안는 것도 연출인지. 네? 어색하게 아기를 안는 거요? 다른 분들은 약간 어색하고 강동원 씨만 좀 자연스럽게. 그랬나요? 글쎄 저는 주변 분들이 아기를 잘 안는다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듣긴 했었는데 그래서 아기를 안는 거에 대한 자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 잘 안았는지는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은 이주영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브로커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영화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거의 첫 상영 영화이기 때문에 처음 해봤는데 또 긴장을 역시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뭔가 영화에 대해서 많이 또 더 자세하게 봐주시고 또 자세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했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관객분들께도 저희 영화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또 기자분들이랑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정말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이제 앞으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무대 인사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게 이제
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객분들이 또 우리 영화와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물론 브로커도 있지만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많이 소개가 될 텐데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의 어떤 저력이랄까 다양성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장에서 이렇게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브로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영화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残念ながら今日ここに一緒に並べ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ペドナさん含めて本当に素晴らしいキャストに囲まれて、僕は現場もなんだろうね、自分の映画なんだけど目の前で繰り広げられるその役者さんたちのお芝居を見ているだけで幸せになるようなそんな瞬間でした。そんな瞬間の連続でした。なのでその本当に見事な役者さんと子供たち赤ちゃん、のお芝居のアンサンブルを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なと思っております。一人でも多くの人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아쉽게도 오늘 함께 배두나 배우님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배두나 배우 포함해서 정말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제 영화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눈앞에 펼쳐지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행복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배우들, 아기, 아이까지 그 연기의 앙상블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관객분들께 이 영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무대 옆으로 잠깐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무대가 치워지는 대로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 마치시는 대로 바로 이어서 송강호 씨 단독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송강호 씨 단독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네, 이어서 강동원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체 컷 때 다시 모시고요. 이지은 씨 모시고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주영 씨 단톡거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이주영 씨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고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 보고 마지막으로 브로커 화이팅 포즈로 마지막 컷 촬영하겠습니다. 네, 브로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바깥으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브로커 6월 8일 개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